장례식장을 나서던 날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하주는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정적이 그를 덮쳤다. 아들 도윤의 신발은 여전히 신발장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그가 즐겨 덮던 담요가 접혀 있었다. 하주는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백지 원고지가 한 달째 그대로였다. 소설가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아들을 잃은 뒤로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펜을 쥐면 손이 떨렸고 글자를 쓰려 하면 도윤의 얼굴만 떠올랐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도윤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봉투는 이미 몇 번이나 뜯었다 다시 봉했던 흔적으로 구겨져 있었다. 하주는 다시 한번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 제가 떠나도 글은 계속 쓰셔야 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요. 제 목까지 살아주세요. 글씨는 떨려 있었다. 도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글을 썼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주는 편지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도윤의 방문을 열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사진집들이 꽂혀 있었다. 하주는 침대 끝에 앉아 베개를 껴안았다. 아들의 냄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하주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몸을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글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희미하게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주는 눈을 감았다. 도윤이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아버지 옆에 와서 잠들곤 했다.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 하주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서 창문을 두드렸고 하주는 소파에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새벽 3시쯤 그는 갑자기 눈을 떴다.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똑, 똑, 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주는 몸을 일으켰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 리 없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다. 환청일 거라 생각하며 그는 다시 누우려 했다. 똑, 똑, 똑.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하주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화면을 켰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다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두드림은 계속되었다. 마치 누군가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하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옷, 축 늘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은 하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도윤의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주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꿈인가? 환상인가? 그는 청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윤의 눈매, 도윤의 코, 도윤의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청년은 몸을 떨고 있었다. 하주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윤은 죽었다. 자신의 손으로 관 뚜껑을 닫았다. 화장터에서 그의 죄를 받았다. 당신은 누구요?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아버지. 그 말과 함께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하주는 뒤로 비틀거렸다. 청년은 그대로 현관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이 청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주는 문을 닫아야 할지 경찰을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다. 도윤의 눈빛이었다. 하주는 청년을 거실로 들였다. 정확히는 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젖은 발자국이 바닥에 찍혔다. 수건을 가져올게요. 하주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욕실에서 수건을 꺼내 청년에게 건넸다. 청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마저 도윤과 똑같았다. 도윤도 늘 말없이 수건으로 머리를 각박 문지르곤 했다. 앉으세요. 하준이 소파를 가리켰다. 청년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하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청년을 관찰했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키, 체격, 손가락의 길이까지 도윤과 일치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청년은 수건을 무릎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정말 도윤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내 아들은 일주일 전에 죽었소.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 범죄요. 하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예요. 특히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으셨죠. 하준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원고를 쓰세요. 설탕 없이 블랙으로만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마다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었다. 가족만 아는 일들이었다. 어떻게?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하주는 그것을 받아 펼쳤다. 병원 퇴원증이었다. 이름란에는 신원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틀 전에 병원에서 나왔어요. 제 몸은 건강했지만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신분증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주소만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청년은 하준의 집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다. 하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비를 맞으며 걸어왔어요.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준은 청년을 바라봤다. 도윤의 얼굴, 도윤의 목소리, 도윤의 기억.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는 없다. 당신이 설령 내 아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당신은 도윤이 아니오. 하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다. 하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떠나야 할 거요. 청년은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하준은 서재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청년에게 도윤의 방을 내주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7시쯤 거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하준은 서재 문을 열고 나갔다. 청년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하준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목이 말라서요. 괜찮소. 하준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다. 도윤이 아침마다 마시던 것이었다. 청년의 눈이 우유팩에 고정됐다. 제가 우유를 좋아했나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우유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익숙한 맛이에요.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하준은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을 준비했다. 청년은 토스트를 먹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하준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도윤은 6살 때부터 딸기잼을 유난히 좋아했다. 그것도 특정 브랜드만 고집했다. 서랍 왼쪽에 있을 거예요. 청년이 말했다. 하준은 서랍을 열었다. 정확히 왼쪽 칸에 딸기잼이 있었다. 청년은 이 집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식사 후 하주는 청년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병원에서 깨어나기 전 일은?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안개 같아요. 뿌옇게 흐릿한 기억들만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은 선명해요. 마치 제가 평생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요. 하주는 거실을 걸으며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기적이라면? 만약 도윤이 정말 돌아온 것이라면? 하지만 이성은 그것을 부정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하주는 앨범을 꺼냈다. 도윤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했다. 청년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이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청년이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어린 도윤이 있었다. 맞소. 그날 당신은, 아니, 도윤이는 파도가 무서워서 울었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은 정확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대화였다. 오후가 되자 청년은 집 안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녔다. 도윤의 방에 들어가서는 책장을 쓰다듬었다. 이 책들 제가 모았던 거죠? 그렇소. 청년은 한 권을 꺼내 펼쳤다. 페이지 사이에 낙서가 있었다. 청년은 그것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제 글씨예요. 틀림없어요. 하주는 멀찌감치 서서 청년을 지켜봤다. 청년의 모든 행동이 도윤과 겹쳤다. 걷는 방식, 책을 넘기는 습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 저녁 무렵 하주는 결심했다. 며칠 더 있어도 좋소.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봤다. 정말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소. 그리고 이 기억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 이것이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청년이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하주는 서재에서 글을 쓰려 애썼지만 여전히 한 줄도 진전이 없었다. 거실에서는 청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도윤이 즐겨보던 다큐멘터리 채널이었다. 하주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다. 청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 앉으세요. 이 프로그램 재미있어요. 하주는 소파에 앉았다. 화면에서는 북극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청년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이가 아니, 제가 동물을 좋아했나 봐요. 그랬지. 어렸을 때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소.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하주는 잠시 침묵했다. 병 때문이었소.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해졌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이 고요해졌다. 청년은 하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도윤이가 아니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도윤이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어요. 우리는 같은 병실을 썼고 6개월 동안 함께 지냈어요. 하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도윤이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가족이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21살에 병에 걸렸죠. 도윤이는 제게 형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 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하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그가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하주는 그것을 받았다. 도윤의 글씨체였다. 형, 내가 떠나면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 줘. 아버지는 나 때문에 글을 못 쓰실 거야. 형이 가서 아버지가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줘. 아버지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줘.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준의 손이 떨렸다. 편지 끝에는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퇴원할 수 있게 됐을 때 도윤이의 부탁이 생각났어요. 청년은 눈물을 닦았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도윤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당장 나가시오. 하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오. 나가세요. 청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도윤의 방으로 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주는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다. 10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문턱에서 멈춰섰다. 도윤이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만 했어요. 부디 다시 글을 쓰세요. 그게 도윤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문이 닫혔다. 하주는 그대로 창가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으로 창틀을 쳤다. 도윤아. 청년이 떠난 뒤 집은 다시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하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서재에 앉아 있어도 원고지는 여전히 백지였다. 나흘째 되던 날 하주는 도윤의 방문을 열었다. 청년이 사용했던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베개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하주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펼쳤다. 글씨체가 도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청년만의 글씨였다.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문득 청년이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청년이 우유를 마시던 모습, 책을 넘기던 모습, 미소 짓던 모습,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하주는 도윤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다.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썼을 아들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아버지가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줘.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걱정했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주는 슈퍼마켓에 갔다가 우연히 청년을 목격했다. 청년은 편의점 앞에서 구직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여인 얼굴로. 하주는 모른 척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청년은 전단지를 접어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갈 곳 없는 청년,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청년. 하주는 돌아섰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뒤에도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하주는 도윤의 방에 들어가 사진첩을 펼쳤다. 도윤의 웃는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윤이는 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도윤은 병원에서 외롭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매일 면회를 갔지만 밤이 되면 도윤은 혼자였다. 그 긴 밤을 청년과 함께 보냈을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도윤이 입원하기 전에 쓰던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새로운 환자가 왔다. 나보다 어린데 혼자라고 한다. 가족이 없다고. 나는 아버지라도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외로워 보인다.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도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돌봤던 것이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결심했다. 그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청년이 있던 편의점으로 향했다. 하지만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사흘 동안 하준은 청년을 찾아 헤맸다. 병원에도 가보고 근처 고시원도 알아봤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나흘째 되던 밤 하준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 옆 계단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청년이었다. 아버지. 청년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섰다. 하준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한 번만 더 뵙고 싶었어요.
하주는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오.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내가 찾고 있었소. 하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청년이 다시 집에 들어온 날 하준은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다. 청년은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 거요? 따뜻해서요. 이런 밥은 오랜만이에요.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청년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었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당신 이름이 뭐요? 하준이 처음으로 물었다. 강민준이요. 도윤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지어준 이름? 네, 제 본명은 병원 기록에도 없어요. 고아원에서는 그냥 번호로 불렸고요. 도윤이가 민준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줬어요. 민첩하고 준수하게 살라고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도윤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 씨, 제안이 하나 있소. 말씀하세요. 도윤이의 이야기를 함께 쓰지 않겠소? 당신이 아는 도윤이, 병원에서의 도윤이, 내가 모르는 아들의 모습 들으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괜찮소. 당신은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내가 글로 옮기겠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작업이 시작됐다. 하주는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준비했다. 민주는 병원에서의 기억들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도윤이는 밤마다 별을 보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병원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간호사들도 모른 척 해줬죠. 하주는 노트에 받아 적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형은 뭐가 제일 그리워? 그랬더니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아빠 손이라고요. 하준의 손이 멈췄다. 도윤이는 말했어요. 아빠 손은 크고 따뜻해. 어렸을 때 그 손을 잡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어. 지금도 그 손이 그리워. 하주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민주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원고는 제법 쌓여갔다. 하주는 오랜만에 글을 쓰는 즐거움을 느꼈다. 민준의 이야기는 생생했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도윤이 있었다. 도윤이가 마지막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준이 어느 날 밤 물었다. 뭐라고 했소? 민준아, 나는 행복했어. 아빠가 있어서, 너를 만나서 후회 없어.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하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도윤이는 저에게 형이자 친구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느낀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 네, 고맙소. 도윤이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니 다행이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의 농담, 도윤의 꿈, 도윤의 두려움과 용기. 모든 것이 글이 되어 쌓여갔다. 한 달 후, 원고는 거의 완성됐다. 하주는 마지막 문장을 고민하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 제 생각엔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은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하주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오. 원고를 다 쓴 날 밤, 하주는 민준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소원은 이뤄드린 것 같아요. 여기 머물면 어떻소?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봤다.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도윤이가 가족이라 생각한 사람이오. 그럼 나에게도 가족이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하준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도윤이가 원했던 일이오.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 당신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소.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하준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정원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하준의 집은 더 이상 무덤 같지 않았다. 아침마다 민준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완성된 원고는 문 너머의 목소리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준은 출판사에 보내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민준 씨, 오늘 나와 함께 갈 곳이 있소. 어디요? 도윤이를 만나러 가는 거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공원 묘지로 향했다. 도윤의 묘 앞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주는 원고 뭉치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도윤아. 아빠가 다시 글을 썼다. 내 이야기를 썼어. 내가 보낸 친구 덕분에 가능했단다. 민준도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형, 약속 지켰어. 아버지가 다시 웃으세요. 형 덕분이야. 바람이 불어와 원고 페이지를 넘겼다. 마치 도윤이 읽고 있는 것 같았다. 하주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도윤아, 이제 시작이야. 묘지를 나서는 길.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 원고 정말 출판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도윤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소.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저요?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도윤이와 당신. 두 청년의 우정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주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주는 서점에 들렀다. 새로 나온 소설들을 구경하다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앞으로 뭘 하고 싶소? 저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이제 당신에게도 미래가 있으니까. 아버지, 왜 그러시오? 제가 대학에 가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주는 미소 지었다. 늦은 건 없소. 도윤이도 당신이 공부하길 바랐을 거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하준이 주문한 도윤의 사진들을 확대 인화한 것이었다. 거실 벽에 하나씩 걸기 시작했다. 민준 씨도 사진 찍읍시다. 여기에 걸어 놓을 거요. 저도요. 물론이요. 당신도 이 집 식구니까.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하준 옆에 섰다. 셀카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준은 민준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은 뭐가 좋겠소? 된장찌개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요. 당신도 좋아하지 않소? 이제는 좋아해요. 아버지랑 먹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하준은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도윤이가 바라던 모습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다시 웃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내일을 기대하는 모습. 민준 씨. 네, 고맙소. 갑자기 왜요? 당신이 문을 두드려줘서요.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소.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가져봤어요. 밤이 깊어갔다. 하주는 서재에 앉아 새로운 원고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펜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겨울을 견딘 나무는 새싹을 트우고 얼어붙었던 땅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책을 읽고 있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책이었다. 하주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그를 바라봤다. 민준은 집중해서 책을 읽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출판사 편집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하준 작가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하준이 나왔다. 편집자는 원고를 읽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꼭 출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집자가 돌아간 뒤 민준이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소. 그런데 더 좋은 건 당신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요. 그날 밤 하준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어디선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준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신호였다.